1455년 6월 11일 조선 서울 경복궁의 정전에서 한 엄숙한 양미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옥새를 부여안고 통곡하는 성산문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수양대군은 마침내 그토록 열망하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날의 현장을 지켜보던 수많은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양위는 사실상 강요된 것이며 실록이 기록하는 선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라는 진실을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인 문종과는 달리 무예에 뛰어났으며 호방했던 수양대군, 그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피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14년 통치 기간은 과연 단순한 찬탈의 역사였을까요? 그의 통치는 혁명적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혁명과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행정혁명, 이 두 가지 혁명으로 세조는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1417년 9월 24일 조선의 태종 17년의 충녕대군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유, 자는 수지였으며 그는 태어나고 이듬해인 1418년에 아버지 세종이 태종으로부터 선의를 받아 즉위하게 되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종은 처음에 그를 진평대군으로 봉했다가 후에 한평대군, 진양대군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5년에는 수양대군으로 개봉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마지막 봉우인 수양대군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후일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양대군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병약했던 형인 문종과는 달리 수양대군은 활쏘기와 말타기, 심지어 매사냥까지 즐기는 무인의 기질이 강했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13세 때 이미 노루사냥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는 후대에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종은 둘째 아들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태종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문을 중시하던 세종조에서 무에 능한 수양대군은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갔을까요? 여러분이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감정으로 성장기를 보냈을까요? 수양대군은 무예뿐만 아니라 문학과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피리 연주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어느 날 귀신이 궁궐에 나타나 피리를 불자 문종과 함께 있던 수양대군이 이 아우의 피리 실력이 조선에서 제일이라 자부함에도 저리 잘 불지는 못합니다. 이는 피리 귀신이 부르고 있음입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은 악기를 연주할 때도 자신감이 넘쳤으니 그의 내면에는 이미 강한 자부심과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세종은 이러한 수양대군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하여 여러 국가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세종 시기에 그는 월인석보와 역대병여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1443년에는 전제 상정소가 설치되자 도제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의 명을 받들어 궁정 안에 불당을 설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승려 신미의 아우 김수온과 함께 불서의 번역을 관장하는 등 불교와 관련된 일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1452년 5월 18일 문종이 병으로 승하자 불과 12세의 나이로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들이 정권을 잡았고 이들은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단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실록에는 김종서와 황보인이 날마다 왕을 곁에서 보필하며 국정을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수양대군은 대신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단순한 권력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미래를 위한 고뇌였을까요? 수양대군은 특히 의정부 중심의 행정체제 속에서 관료 조직 내에 쌓인 불만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대신들이 어린 왕을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이는 수양대군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권람과 한명회를 필두로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김질 등 집현전 학사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들과 자주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다졌고, 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척하며 지지 세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가는 수양대군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치적 전략가로서 탁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453년 10월 10일 단종 즉위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양대군은 마침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아침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측근들과 함께 모의를 마치고 자신을 따르는 무인들을 이끌고 김종서와 황보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을 내세워 왕위를 노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실록에는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로 김종서를 격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부터 1455년 6월 11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수양대군은 조선의 실권을 장악한 제-단종을 압박했습니다. 매일같이 전국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단종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아침마다 대전에 나아가 단종에게 문안하면서도 그 뒤에서는 단종의 권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와 육조를 장악한 수양대군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거슬리는 인물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국정을 장악한 수양대군을 바라보는 단종의 눈빛에는 무력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숙부를 향한 저항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을까요? 1453년 11월 수양대군은 권람과 한명회를 불러 단종이 너무 어리니 내가 국정을 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동의하며 수양대군의 권력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12월에는 그가 대신들의 모임에서 왕이 어리니 대신들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454년 1월 수양대군은 단종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내쫓기 시작했고 2월에는 대신들의 회의에 항상 참석하여 모든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하루하루 단종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단종의 친위 세력이었던 금성대군과 세종의 후궁이자 단종을 어릴 때부터 돌봐온 혜빈 양씨를 유배 보내자고 중신들이 건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고립되어가는 단종을 바라보는 수양대군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단종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왕좌를 향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1454년 봄, 단종은 어느 날 몰래 신하들을 불러 수양대군의 전횡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수양대군에게 알려지자 그는 더욱 단종을 압박했고 단종의 측근들을 차례로 유배 보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궁녀들의 한숨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소리만이 단종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1454년 가을, 수양대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1455년 봄이 되자 단종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신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점점 고립되어가는 단종은 마침내 1455년 6월 11일 수양대군에게 양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새를 건네는 단종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권력을 향한 야망이 이루어진 성취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카를 밀어낸 죄책감이었을까요? 1456년 6월 2일 성산문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된 날은 세조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세조는 평소와 같이 국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칠이 급히 들어와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 등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세조의 얼굴에 순간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보 등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체포된 사육신은 모두 형장으로 끌려갔고 세조는 직접 형장에 나가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날 성산문이 형장에서 세조를 향해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소. 옛 임금을 위하여 죽는 것이 신하의 도리요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산문의 이 말을 들은 세조의 얼굴은 검게 변했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얀 눈을 내리깔던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 참수하라. 성산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박팽년도 죽었습니다. 이계도 죽었습니다. 붉은 피가 형장을 적시는 가운데 세조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의 내면에서는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왕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의 세조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조는 사육신 사건 이후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정지시켰으며 집현전에 보관된 서적은 모두 예문관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또한 세종 때부터 행해지던 의정부서 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강행했는데 이는 의정부서 사제의 폐지를 반대했던 하위지에게 내가 어려서 서무를 재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권을 아래로 옮겨보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던 세조의 권력 강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단종 사사 이후 세조는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려 했습니다. 세조는 먼저 국가 운영 체제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458년에는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여 백성의 호구와 직역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려 했으며 이해 국조보감을 편수하여 태조, 태종, 세종, 문종 4대의 치법과 정모를 편집해 후대 왕들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특히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의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폐지하여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으며 왕건과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양소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최양 등에게 명하여 앞서 있었던 경제육전을 정비하고 조선 1대의 전장인 경국대전의 찬수를 시작했습니다. 1460년에는 호전을 반포하고 이듬해인 1461년에는 형전을 반포하는 등 법전 편찬 작업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세조는 1468년 9월 7일 병세가 위급해지자 서둘러 세자에게 전의한 후 이틀 뒤인 9월 9일 52세의 나이로 수강궁에서 승하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인 14년 동안 조선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혁명과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한 행정혁명을 통해 조선은 보다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탈바꿈했고 이는 후대 왕들, 특히 그의 손자인 성종시대의 태평성대를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생전에 자신의 능호를 광능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빛나는 능이라는 의미를 그가 자신의 업적이 역사에 빛나기를 바랐던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을까요? 세조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예종은 불과 1년 3개월 만에 승하했고 예종의 아들이 아닌 세조의 또 다른 아들인 덕종의 아들 성종이 1469년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성종은 세조가 시작한 경국대전 편찬 사업을 완성하여 1485년에
최종 반포함으로써 조선 법체계의 근간을 확립했습니다. 성종시대는 조선의 전성기로 평가받으며 이는 세조가 닦은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조에게 반대했던 사육신은 후대에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영월에 안장된 단종의 묘 역시 1698년에 장릉이라는 능호를 받아 왕릉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는 세조의 왕위 찬탈이 부정당했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업적 또한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조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상당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전해지며,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조의 삶에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 투쟁의 잔혹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세조의 집권 과정은 조카와 형제, 신하들의 죽음을 동반한 피해 역사였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개인의 야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조는 집권 후 법전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는 후대의 법치주의 확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 투쟁의 잔혹함과 함께 법치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설적 사례입니다. 권력이 법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항상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조의 사례는 우리에게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둘째, 정통성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도덕적 정통성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지만, 그의 통치는 실용적 측면에서 조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정통성만으로는 국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실용적 정책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통성 없는 실용주의는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세조는 평생 자신의 정통성 문제로 인한 내적 갈등과 외부의 저항에 시달렸으며, 이는 그의 통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중앙집권 체제와 지방분권 사이의 균형입니다. 세조는 육조직계제, 호패법, 직전법 등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중앙집권의 장단점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은 1467년에 일어난 이시의 난과 같은 지방의 저항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넷째, 혁명의 양면성입니다. 세조의 2가지 혁명, 즉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 혁명과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행정혁명은 조선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는 혁명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질서의 파괴와 인명 손실을 동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혁명의 가치는 그 과정보다는 결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세조의 통치가 후대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조는 자신의 행동이 필요한 악이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역사적 평가의 복잡성입니다. 세조는 왕위 찬탈자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조선의 발전에 기여한 개혁자로서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으며 다양한 측면과 맥락을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조의 삶은 역사적 평가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맥락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조의 삶을 통해 권력과 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할 때 기존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세조의 선택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의 개혁이 가져온 긍정적 결과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지만 후대의 평가는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세조는 왕위 찬탈자이자 개혁자, 가족의 비극적 파괴자이자 조선의 기틀을 다진 건국자로서 역사 속에 복잡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